주방 혹은 욕실 타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 바닥에 조직원들이 모여있고 그 중심에 팔이 묶인 채 누워있는 피해 남성이 비춰지는데 얼굴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 두 눈은 없고 양손이 잘려나간 처참한 모습이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1화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얘들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썰. 영화. 저도 까먹고 있었던 이벤트에 당첨돼서 영화표를 받았습니다. 영화 제목은 50분의 1이었는데요. 공짜표이기도 하고 안 보기엔 아까워서 콜라 라지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원래 영화 초반에 광고도 나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회색 화면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화가 시작했는데 그 시작할 때도 그냥 흰 화면만 보여줬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나오더니 전기톱에 난도질 당했는데 또 회색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방금 말했던 과정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죽는 방식은 되게 다양했습니다. 저는 보다가 이게 무슨 영화야?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는데 생존자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이 켜지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죠. 정말 무서운 악몽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영화나 만화에 있나요? 너무 소름 끼칩니다. 덜덜. 두 번째 썰. 귀신이 사람 찾는 법. 제가 고등학생 때 덕질에 미쳐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맨날 새벽 4, 5시까지 밤새다가 자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개발 중인 신도시라서 그런지 새벽엔 사람 한 명 안 다녀서 엄청 조용했죠. 그때가 한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누가 밖에서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다음 소절로 안 넘어가고 저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부르고 1분 정도 쉬다가 다시 부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뭔가 웃겨서 제가 하던 커뮤에 야, 밖에서 누가 닐리리아 열창하는데 답가해줘도 되냐? 하고 글 썼는데 댓글로 누가 귀신이 사람 찾을 때 쓰는 수법이 노래 부르고 답가해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임 이라고 써둔 겁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심지어 다시 생각해보면 저 때 왜 그렇게 웃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저 상황이 너무 웃겨서 희죽대면서 커미에 글 쓰고 답가할 생각에 너무 신났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귀신이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웃기다네요. 지금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방금 아무 이유 없이 웃겼는데? 꽁신이 옆에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털어. 이렇게 귀신 이야기하고 이렇게 털면 간대요. 아 그래요? 안 털면 계속 붙어있는데요. 나는 붙여놔야지. 나는 고스트 카툰왕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세요. 나는 붙여놔야지. 웃긴 만화 그리는 귀신 붙으면 좋겠다. 세 번째 썰, 뻥키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노래 다들 익숙하시죠? 모두에게 익숙한 이 음악이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매우 소름 끼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사이트에 올라온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고문 영상 때문인데요. 한 남성을 커터칼로 끔찍하게 고문하는 영상인데 그 안에서 들린 음악 중 하나가 이 펑키타운이라는 노래였기 때문이죠.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도 들렸지만 이 펑키타운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노래라 그런지 그 고문 영상을 대표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잔혹한 영상과 대비되는 발랄한 디스코 음악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서 더 유명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영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잠깐 앞부분을 묘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방 혹은 욕실 타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 바닥에 조직원들이 모여있고 그 중심에 팔이 묶인 채 누워있는 피해 남성이 비춰지는데 얼굴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 두 눈은 없고 양손이 잘려나간 처참한 모습이다. 특히나 벗겨진 얼굴 가죽이 하체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이 촬영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드레날린으로 추정되는 링거가 꽂혀 있는데
이는 카르텔 측에서 죽지 않고 최대한 고통받도록 고문 전 미리 조치해둔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묘사하는 앞부분 내용만 읽어봤는데도 자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게시된 후에 영상의 인지도가 왜인지 모르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과 관련된 인터넷 밈까지 존재하는데요. 영상의 주 노래인 펑키타운을 소재로 담은 영상엔 거의 항상 관련된 밈 댓글이 보입니다. 심지어 펑키타운의 제작자 립싱크도 이 노래의 카르텔 에디션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해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끔찍한 죽음을 장난처럼 밈으로 쓴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펑키타운을 이제 마냥 신나게만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뚜둥. 네, 이렇게 개무딱밤 1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시즌2로 돌아왔는데 더 무섭죠? 더 무섭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2화도. 다음 화는 개무딱밤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다음화는? 개 다다다음화는? 뒤에 누구야 어서 뒤를 돌아봐 아니 돌아보지 마 눈 마주치는 순간 끝이야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2화 개무딱밤 2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기다리셨죠? 김치. 첫 번째 썰. 당근 알바. 한 여성이 알바를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바 공고문은 당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번신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 실 근무지는 가평입니다. 픽업지 와 계시면 출퇴근 픽업해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고요. 인원이 갑자기 펑크나서 급구합니다. 하는 일은 많이 없고 대화 나눠주시면서 놀다가 취침 준비하시고 일어나셔서 청소 및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화장실 동행도 해주셔야 하고요.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합니다.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주세요. 이 게시글을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린 거죠. 아, 밤새야 되는 거긴 한데 60만원 지리네. 지원해볼까? 사람들은 알바가 수상하다며 뜯어말렸습니다. 야, 이거 개찝찝하고 무섭고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가고 에바임. 무슨 학교라. 그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함 레알. 글쓴이는 사람들이 만류하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3일 전이죠. 간병인 공고를 내고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하반신 마비 여아의 보호자도 아닐 뿐더러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11일 오전 5시경에 가평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틀간 감금되었던 B씨는 다행히 차량 조수석에서 다친 곳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흉기가 발견되었죠. 두둥. 이거 실화예요? 네,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한국 최신 사건. 헐. 그래도 죽은 사람은 없나 보네. 네, 다행히 죽은 사람이나 이런 건 없지만 죽이기 직전이었겠다. 거의. 그쵸 칼도 있었고 하니까. 두 번째 썰. 잘린 발. 2007년 이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섬과 미국 워싱턴주 인근 세일리시해 해안에서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발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발견 이후로 2023년까지 운동화를 신은 발이 총 22개가 발견되었는데요.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사건이라는 평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2007년 처음 발견됐을 때 이후로 계속 매년마다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부위가 아닌 발목 부분만 계속 발견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발견된 발목의 신원은 대부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첫 사건 발생일은 2007년 8월 20일로 섬에 여행 온 가족 중 12세 딸이 잘려있는 발을 발견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섬의 인근 주민이 두 번째 발을 발견합니다. 이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 다음 해인 2008년 2월에 세 번째 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 달 후인 5월에 네 번째 발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세 번째로 발견되었던 발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주민과 사람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경찰관은 물론 법의학자, 해양학자까지 모두 모아서 수사를 했지만 9개월 동안 단서 하나 잡지 못했죠.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인 발목 절단이다, 연쇄살인이다 하며 의심했지만 법의학자는 수중에서 모든 발목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발목을 의도적으로 자른 건 아니란 소리죠. 이 외에도 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희생자의 발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면 한참 후에 밴쿠버나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물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왜 2007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2007년 이후에 갑자기 잘린 발들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자연재해는 2007년 훨씬 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말이죠. 한 사이트에서는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유해 중 일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발들과는 달리 운동화는 가볍기 때문에 부패 과정에서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8년 2차례에 걸쳐 발견된 발의 주인은 4년 전에 투신한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가짜 발까지 등장했는데요. 5번째 발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곳에서 발이 발견되었지만 알고 보니 동물 발목 뼈에 양말을 씌운 신발을 신긴 가짜였습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 가짜 발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최초로 발견된 2007년부터 1년, 길게는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목이 나오면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발은 2023년 7월 23일로 현재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덜덜덜덜 기. 그 시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게요. 설마 신세계? 신세계처럼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저 신세계 안 봤어요.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가 신세계예요? 아니요, 그거는 외부자들. 내부자들 아니에요? 내부자들은 뭐야? 세 번째 썰, 그린 오네사. 고어를 좋아하시거나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일명 절검단은 쇼크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거나 사건, 사고 관련 자료들의 유출본으로서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할 경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검색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검색어를 나타내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혐오스러운 검색 결과가 나올 검색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색하면 정신적 및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검색어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목록이 바로 절검단인데요. 이 목록들에 포함되는 문서에는 당연히 잔인하거나 징그럽거나 깜짝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인 우울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를 심어둔 링크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함부로 검색하거나 들어가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러나 반대 심리에 따라 검색하지 말라고 하니 오히려 검색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현재까지도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했던 절검단에 등재된 단어 하나, 그린 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금발 여성의 익사체가 녹색으로 변한 사진인데요. 물속에 빠진 시체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지방분이 비누처럼 되는 실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체에 부패균이 섞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녹색 비누 인형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진에는 한 사이트의 주소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진에 적힌 사이트는 1997년에 설립되어 2012년에 폐쇄된 웹사이트로 밝혀졌습니다. 폐쇄되기 전 그 당시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검색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0장 내외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가 오래된 검색어였던 만큼 호러 영화의 소품이란 설도 있었지만 실제 시체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을 그림으로 대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도 일부 있지만 그것만 보아도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검색어이다 보니 실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검색하면 쉽게 사진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미친. 그린 누님 어때요? 아니 이거 그린 누님 개 징그러워. 아니 오! 오이잖아. 오이잖아. 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누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뭔 소리야? 자, 개무딱밤 2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와우. 3화에서 만납시다. 안녕.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3화입니다, 여러분. 사마네요. 홍시 사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썰이 한 개예요, 한 개. 아쉽다. 그 대신 그 한 개가 되게 깁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썰. 살아있는 민규. 이나가와 준지라는 한 일본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이나가와는 일본 방송 심야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녹음 시작 전 소파에 앉아서 대기하던 이나가와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나와 보니 남자 2명이 살짝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중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가 울고 있었죠. 울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미나미였고 옆에서 미나미를 달래주던 남자는 평소에 이나가와가 알고 지내던 디렉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레코드에 우연히 녹음되어 있던 귀신 목소리를 듣고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미나미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그가 울었다는 것이었죠. 미나미는 귀신 소녀의 목소리가 라디오 방송으로 알게 된 본인의 팬 목소리랑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팬은 기대하던 미나미의 콘서트를 가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차린 미나미가 슬퍼서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가와의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미나미를 달래주던 디렉터가 혼자 돌아가기 무서워서 이나가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죠. 택시를 타고 귀가 중 뒷좌석에 앉은 이나가와는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뭔가 기묘한 표지판이었죠. 그리고 그 표지판에 지나쳤는데 다시 전방에 똑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자 그것은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조그만 여자애가 고속도로 벽 위에 서 있던 것이었죠. 이나가와가 그것이 어린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여자애가 덥석 차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나가와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녀를 눈치챈 건 그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의 부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묵었던 분은 어떻게 됐어? 어제 분명 택시에서 내린 건 본인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방에 들어간 것도 이나가와 혼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온 사람의 발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밤중에 계속 걸어다녀서 시끄러웠다고 덧붙였죠. 이나가와는 회사에서 어제 함께 택시를 탔던 디렉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 아는데 혹시 내가 누구하고 함께 내렸던가? 그날 오후 이나가와에게 일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형극 주니어 시비아로 불행한 여자들의 열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옴니버스 환상극이었죠. 그 불행한 여자들은 인형이 연기하고 그 외의 등장인물은 사람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이나가와도 한 역할을 맡아 연극을 진행하게 되었죠. 연극 준비 중에 업계에서 유명한 인형사 마에노에게 인형의 그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나가와는 깜짝 놀라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그 고속도로에서 봤던 여자애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나가와는 대본과 맞춰보기 위해 마에노의 집에 그 인형을 보러 갑니다. 마에노의 집에는 수백 개의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 쓸 인형도 받았죠. 남자애와 여자의 인형 각각 한 개씩이었는데 그 여자의 인형이 고속도로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인형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나가와는 왜 팔다리를 고치지 않은 건지 묻자 마에노는 이 인형을 만든 하시모토가 인형을 바로 만들고 행방불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본을 쓰고 있던 작가 쪽 집이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대 연습 첫날까지 대본을 다 준비할 수 없었죠. 이나가와를 비롯한 사람들은 부서진 인형과 함께 대본 없이 무대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형사인 마에노의 조카가 변사해서 그걸 알리는 전화가 걸려온 날부터 무대 연습 중에 점점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대 의상이 들어간 가방이라든지 옷장에 물이 차 있다든지 갑자기 가발이 불에 타거나 오른쪽 손과 오른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우여곡절 끝에 공연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 개시 몇 시간 전에 연출자들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후 공연은 중지되었고 사람들은 밤 공연을 하기 위해 근처 신사나 절에 가서 여러 종류의 부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붙여놓았죠. 효과가 있었던 건지 밤 공연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 공연 중 점점 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형의 눈에서 물이 나오거나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 인형의 오른손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계속 공연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인형을 관에 넣는 장면만 남았는데 관에 인형을 넣은 순간 관의 바닥이 꺼지면서 인형의 몸 부분을 뺀 나머지 신체 부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에 시달렸지만
인형이 무섭다고 도중에 무대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들은 공포에 떨며 공연의 마지막 날까지 억지로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나가와를 비롯한 모두가 공연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끝낸 그들에게 극장에서 터무니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추가 공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 날짜에 시작하기로 한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을 추가로 공연해달라는 말이었죠. 제작진과 연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인형을 건네주었던 인형사 마에노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에노의 아버지가 급사했죠. 다행히 공연이 모두 끝나고 몇 개월 후 이 이야기를 TBS 방송사가 전해 들었고 이 사건을 괴담 시리즈로 방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인형은 마에노가 보관하고 있었죠. 방송 촬영을 위해 인형을 가지고 나타난 마에노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있었죠. 그리고 방송 도중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송 리허설 중 조명용 라이트가 떨어졌죠. 그리고 생방송 중 인형 위 배경으로 매달아 놓은 커튼이 갑자기 찢어졌고 여성 스태프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제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죠. 그 후에도 방송 스태프 중 부상당한 사람들이 발생해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송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행방불명이 된 인형 제작자 하시모토를 찾는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나가와는 너무 불길한 일이 많았기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송 스태프들이 행방불명되었던 하시모토를 발견했다고 해서 마지못해 방송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시모토는 교토 산속에서 불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하시모토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도쿄로 향했지만 인터뷰를 해주기로 한 인터뷰의 착오로 도쿄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 후에 스태프들만 다시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디렉터의 부인이 원인불명의 병으로 얼굴에 종기가 나고 기차표를 준비하던 스태프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스태프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어쨌든 방송을 완성하기 위해 이나가와를 스튜디오로 불러 인터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비디오 카메라 3대가 고장나고 어쩔 수 없이 필름 카메라로 바꿔서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이나가와가 이야기를 시작하니 스튜디오 문을 힘껏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결국 이 방송사도 방송 제작을 중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나가와도 무서워져서 인형을 가지고 아는 영능력자한테 상담하러 갔습니다. 영능력자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인형을 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이나가와는 천을 덮은 채로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인형을 건넸습니다. 건넨 순간 인형을 받은 영능력자의 얼굴이 파래지면서 영능력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인형은 살아있어. 그것도 무수히 많은 여자의 혼령이 들러붙어 있어. 그 중에서도 강한 것이 여자의 영혼인데 전쟁 전에 아카사카에 있던 아오야기에서 일하던 7살 여자애 이에 공습으로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 이거하고 짝이 되는 인형 있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 인형에도 들러붙어. 빨리 절에 반납하고 이거 제대로 성불 안 하면 큰일 나. 알겠지? 꼭 짝이 되는 인형하고 같이 절에 맡겨. 꼭! 하지만 그 후 바로 그 영능력자는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과연 실화일까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불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소름! 자, 이렇게 해서 개무딱밤 3화 끝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썰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거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도 이런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댓글 그냥 3개 해주세요. 왜요? 자, 그럼 개무딱밤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죽을 사.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개무서운 게 딱 좋은 봐. 죽을 사화. 4화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썰, 캔디맨. 1974년 할로윈, 당시 8살이었던 티모시 오브라이언은 여느 할로윈과 마찬가지로 할로윈 분장을 하고 동생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네 주민들은 티모시에게 사탕을 가득 주었죠. 그날 밤, 티모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에게 사탕 하나만 먹고 자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허락해 주었죠. 티모시는 길다란 플라스틱 막대에 사탕 가루가 들어있는 픽시 스틱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티모시는 사탕에 쓴맛이 나는 것 같다며 불평했고 아빠는 쓴맛을 덜어주기 위해 아들에게 에이드 한 잔을 주고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때 티모시는 곧바로 복통을 호소하더니 피가 섞인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티모시는 사망하고 말았죠.
조사 결과 티모시가 먹은 사탕 안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사량을 넘는 양이었죠. 픽시 스틱은 포장을 까고 그 안에 있는 단맛 나는 가루를 먹는 식품이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누군가 청산가리 가루를 넣은 뒤 다시 포장한 것이었죠. 아이가 할로윈 사탕을 먹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어른들은 아이들이 받은 사탕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픽시 스틱 같은 종류의 사탕을 전부 압수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사이 픽시 스틱을 먹은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당시 할로윈 때 사탕을 나눠주는 어른들은 많았으나 그중 픽시 스틱을 나눠준 어른은 로널드 오브라이언 한 명뿐이었죠. 성에서 보이다시피 로널드는 티모시의 아빠였습니다. 로널드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집 앞에 바구니를 둔 것뿐인데 온몸을 꽁꽁 싸맨 남자가 바구니에 픽시 스틱을 한 움큼 두고 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알고 보니 로널드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한화로 약 1억 4,500만 원인데 1970년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로널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대로면 빚을 갚기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내 몰래 아이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할로윈 날 청산가리가 들어간 사탕을 자기 자식 2명과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본인의 자녀들만 죽으면 경찰은 가족을 먼저 의심할 테니 동네 아이들을 모두 죽게 만든 뒤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만들어서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생각이었죠. 하지만 로널드의 계획과는 다르게 같은 사탕을 나눠준 동네 이웃이 없어서 수사망은 금방 좁혀졌습니다. 결국 로널드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캔디맨이라고 불렸죠. 로널드가 수감됐을 때 같은 감옥 죄수들도 그를 기피했다고 합니다. 로널드는 재판 내내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사형 선고를 받았고 10년 뒤인 1984년 3월 로널드는 약물주사로 사형됐습니다. 로널드가 처형된 건물 밖에는 약 300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로널드의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릭 오어 트릭을 외치며 사형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사탕을 던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끝! 대박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캔디맨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공포 영화 있지 않나요? 아, 있어요? 아닌가? 캔디맨 영화 있네? 내용이 뭐예요? 도시 괴담을 소재로 각색했대요. 약간 오. 이 캔디맨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썰 다이빙. 레바논 베이루트 해안에서 한 형제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은 약 2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옆에 있던 한 소녀가 촬영하고 있었죠. 형은 무리 없이 잘 뛰어내려 물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6살이었던 남동생이 뒤따라 다이빙을 했는데 순간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수심이 얕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 모서리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히고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이 사고로 소년의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머리가 세로로 두 동강이 나버렸고 그 장면이 소녀가 찍은 영상에 생생하게 담기게 되죠. 영상 내에서는 소년이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과 소년의 끔찍한 모습 그리고 빨간 피로 서서히 물드는 바다까지 전부 보여집니다. 그 후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소년이 구조되는 장면을 끝으로 첫 번째 영상이 끝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년은 참혹한 몰골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코와 한쪽 눈은 완전히 박살났고 그 상태로 숨을 헐떡이며 눈동자와 혀, 팔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소년의 머리를 만지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소년의 갈라진 머리 부분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얼굴을 오므리면 호흡이 안 되고 펼치면 지혈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였죠. 얼굴뿐만 아니라 두개골까지 다 깨진 상태라 뇌까지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이 가능하냐,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짜집게 한 것이 아니냐, 조작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아랍 지역에서는 수술실로 들어와서 영상 촬영하는 것이 꽤 흔했고 이를 딱히 막지도 않았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모두 그 소년이 맞다고 말하면서 그저 참담하고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사고 당일 수술 중에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척추골절과 극심한 뇌내 출혈이었습니다.
워낙 끔찍한 사고였기에 2000년대에 보험물이 올라오는 쇼크 사이트에 영상이 퍼져갔고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의 위험도 5로 등재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상은 가끔씩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는 다이빙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방파제와 철조망으로 막아두었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며 비슷한 사례가 가끔씩 꾸준히 생긴다고 합니다. 덜덜덜. 이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옛날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진짜요? 보셨어요?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진만 사진은 봤어요? 사진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것만 보고 지금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 안해 안 볼 거야. 네! 이렇게 4화가 끝났습니다. 와우. 자 그럼 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오. 드립이 안 떠올라.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와. 5화. 벌써 5화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나요? 네. 아무튼 5화고요.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썰. 포스트잇.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기숙사에 살았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랑 같이 살던 제 룸메이트는 저희 과에서도 귀신 보는 애로 좀 유명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서 저는 공부하면서 제 책상에 포스트잇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룸메가 갑자기 저보고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 좀 다 떼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룸메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룸메가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제 책상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책상 위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따라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는 책상에 포스트잇 같은 거 안 붙여놓게 됐습니다. 약간 첫 번째 따라 읽는 게 뭐 어때서? 아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심심하겠죠. 걔도 죽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아니 그니까. 컴퓨터도 못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슬프잖아. 우리- 그 오히려 편지 써줘야지. 귀신님 잘 지내세요. 아 그런가? 근데 그러다가 친절함에 반해서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어. 그니까요. 그러면은 쫓아내야지. 그러면 간지 귀검사 느낌 나게. 아, 왜 자꾸 설득되지? 아니, 나 설득되면 안 되는데. 자, 바로 두 번째 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키 큰 사람. 전에요. 두 번째 썰. 키 큰 사람. 저는 요즘 자꾸 기괴한 꿈을 꿉니다. 저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방에 들어오려고 방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아예 어깨부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어차피 못 들어올 걸 아니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키 큰 남자는 방에 들어오려고 몸을 턱턱 부딪히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때쯤이면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본인의 몸을 자르고 옵니다. 꿈꾼 지 3일차 때까지만 해도 못 들어왔었는데 그제는 본인의 발을 자르고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왔는데 어제는 본인의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더라고요. 원래 어깨도 안 보였었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에 턱턱 걸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만약 그 남자가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죠? 두둥. 그러면은 발로 까서 넘어뜨리면 진짜. 무릎으로 다니면 이제 그 균형 감각이 좀 약할 테니까. 자, 마지막 썰입니다. 세 번째 썰. 마이애미 좀비. 이 사건은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검색어 위험도 5에 등재된 사건입니다. 2012년 5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벌거벗은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고속도로 진입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다음 얼굴살을 입으로 뜯어내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마이애미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며 계속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다가 결국 경찰에게 사살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65세의 노숙자로 이 사건으로 인해 얼굴 피부의 75%와 코가 없어졌고 왼쪽 눈은 범인에 의해 적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돼 실명되었죠. 묘사만 들어도 끔찍하지만
이 사건이 절검단 위험도 5에 기재된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워낙 끔찍한 사진이라 사람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사건 이후에 여러 수술을 통해서 안면이 어느 정도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두 눈을 잃어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은 비어 있지만 상당히 나아져 얼굴의 형태를 다시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베스톨트라고 불리는 마약에 중독되어 나타난 이상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의 검시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자의 윗속에는 인육이 없었고 발견된 인육은 단지 이 사이에 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알약은 있었지만 베스톨트 같은 마약에 중독된 증거는 찾지 못했죠. 범인의 가족들은 그가 마리화나는 피웠지만 술과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베스톨트로 인해 나체로 애완견을 죽이고 아이를 공격하던 여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또 2013년 1월에 마이애미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 도시를 뒤숭숭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살인 및 식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그때 당시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검색어가 구글 검색 2위까지 오르는 등 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미국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은 범인이 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플레카라는 환각성이 극도로 강한 신종 마약을 사용해서 환각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을 찍은 영상이 영화 월드워 Z에 쓰이기도 했다네요. 근데 어쩐지 한 2012년, 13년도에 약간 좀비 이런 거 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네. 그거는 그냥 워킹데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뭔가 막 좀비 뭐 어디서 실험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찌라시도 막 돌고 이랬었는데. 사실 제가 좀비예요. 와, 이렇게 문딱밤 5화를 끝내봤습니다. 와, 이번 주 어떠셨나요? 아쉬워요. 그럼 6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욕먹금해요. 안녕 여러분, 6화에서 봬요. 하니까 6개 기대해도 될까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와, 오전에 하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아침 아닌가요? 밤입니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6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화는 특별하게 네.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 첫 번째 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문틈. 개무딱밤 시청자 임도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계속 짤툰을 시청한 25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무서운 게 딱 좋은 밤을 재밌게 보고 저도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 제보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평소처럼 잘 시간이 되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돌봄교실이라는 학교 교실 안에 있었는데요. 저는 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고 그 상태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본 것 때문이었는데요. 제 눈앞에는 화장실 문이 있었는데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뭐가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모르는 남자가 저와 똑같은 자세로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으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기괴하고 무섭게 생겨서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눈을 질끗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투시되듯 그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런 저를 비웃듯 계속 웃고 있었고 저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며 마지막으로 눈을 꼭 감았는데 꿈에서 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한동안 트라우마가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시청자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네. 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오. 웃으면서 다가오는. 입이 개 크네. 먹방 잘하겠다. 진짜. 두 번째 썰. 미결 수용실. 개무딱밤 시청자 4SDT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0년도 헌병 특임대로 근무했습니다. 저도 헌병대. 갑자기 공감. 헌병대. 갑자기. 멋진 군복을 꿈꾸며 SDT에 입대했지만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인력이 심각히 부족했던 상황인데다가 훈련이 부족했던 막내인 저는 미결 수용실의 근무를 훈련과 함께 병행했습니다. 선임에게 수용자 인수인계를 간단히 받았는데 수용자에 대한 정보는 그저 수용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인범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붙잡고 선임 근무자와 함께 새벽 5시에 첫 근무 투입이 됐습니다. 수용자가 있던 사무실은 전등이 나가버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모습일지 몰라 긴장을 하며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고 기상나팔과 함께 모든 수용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용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 선임 근무자가 일어나라고 소리친 후에야 일어났는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160도 겨우 될 것 같은 매우 작은 체구에 소위 말하는 족밥 같은 관상을 가진 병사였습니다. 순간 벙 쪄서 근무자 책상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 교통사고 특례치사가 적혀 있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새끼 술 처먹고 사람들이 박았구나. 수용자는 매우 뻔뻔했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 보인다고 한 입도 안 먹고 다 버리거나 자신의 인권, 권리를 주장하며 일과 시간에 낮잠을 자려 하는 등 반성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에 저는 분노를 가지며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일병 사무봉이 되었고 어느 날 짬티를 부리던 한 달 차이 근무대 선임과 야간 근무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짬티를 부리던 선임은 아니나 다를까 혼자 먼저 잠들었고 저는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한 나머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차 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침을 닦으며 사무실을 봤는데 전등도 나가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있다는 것을요. 희미하지만 분명 저건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지? 저 새끼 왜 앉아지? 이거 땡땡땡 일병님을 깨워야 하나? 하며 등을 떼려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수용자가 아니다. 저건 여자아이다. 희미하지만 분명 저건 중간발 정도의 머리를 한 여자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여자아이가 있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귀신이다. 그냥 가위가 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제 본능은 저 소녀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고정한 상태로 가만히 얼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론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면서도 제발 땡땡땡 일병님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근무자 탁자에 있는 벨이 울렸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도착했던 거죠. 저는 그 소리에 순간 시야가 탁자로 향했습니다. 어차 황급히 다시 사무실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벙쪄 있던 저를 교대 근무자가 툭툭 치며 깨웠습니다. 야, 잤냐? 아닙니다. 근무자가 몸을 좀 뒤척이고 있어서. 그래 뭐 빨리 복귀해라. 고생하십시오. 뭐지? 내가 졸았던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맞선임과 맞담을 하던 중 우연히 선임에게 그 수용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땡땡땡 상병님, 그 수용자는 누굴 죽인 겁니까? 왜? 궁금해? 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정확한 전과나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암암리에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막내라서 선임들이 굳이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죠. 사실 제가 얼마 전 야간 근무 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오, 다들 거기서 이상한 거 많이 보더라. 넌 뭐 봤는데? 이때 선임은 제가 졸면서 헛것을 봤을 거라는 식으로 넘기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한 중학생도 안 돼 보일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수용자 앞에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선임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너 수용자에 대해서 들은 거 없었지? 그렇습니다. 씨발. 이후 부대에는 갑작스레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결 수용실에 귀신이 진짜로 있었다고요. 알고 보니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중학생 가출 소녀들이 무리지어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이 사무실 수용자는 운반책이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여자아이 둘을 태운 상태로 사고를 냈고 한 아이는 뇌사 상태, 한 아이는 날라가 즉사했습니다. 시신 훼손도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제가 봤던 아이도 눈, 코, 입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봤던 그 여자아이의 혼이었던 걸까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선 죽은 사람이 한이 너무 많으면 혼이 이승에 남아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들이 꿈과 희망만이 가득해야 할 나이에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절망을 겪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채로 이승을 떠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 혼이 무섭기보단 안타깝습니다. 이후 전역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만약 또다시 보게 된다면 부디 현생에서의 아픔을 버리고 행복한 새 삶을 살아달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실감나더라고요 읽는데. 앞으로 시청자 사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시청자 사연 좋죠. 네. 근데 이제 무서워야 되는데 아, 안 무서우면 시청자 사연 안 무서운 게 많다? 이런 류의 사건과 이야기를 많이 진짜 디테일한. 자 이렇게 해서 개무딱밤 6화가 끝났는데요. 아, 평소에 인터넷 썰이랑 약간 실제 사건 이런 것만 하다가 네. 시청자분들 사연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저희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개무서운 게 딱 좋은 밤 7화입니다. 럭키 세븐. 이제 이거 12화까지 하면은 뭘 해야 될지 존속의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개웃긴 게 딱 좋은 아침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 2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 딱 좋은 개웃기게 딱 좋은 아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즌제로 이제 아. 번갈아 가면서 해달라고. 번갈아 가면서. 개무서운 게 딱 좋은 밤 7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다 실화입니다. 오. 무서운 실화. 첫 번째 썰. 스카우트 클럽. 영상을 제작하는 게 취미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제작자이자 보이스카우트 클럽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과거에 한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당시 형체도 없이 불타고 있던 시체를 보고 나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 보이스카우트 클럽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 소년 무리와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는 키 크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소년들을 유혹했습니다. 소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영상을 찍으며 소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영상은 음성 없이 흑백과 컬러가 뒤섞인 7분 정도의 분량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검색을 하면 영상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신 영상 내용을 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스카프를 두른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숲속과 강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2분이 지날 때쯤 그가 소년들을 대상으로 살인하는 모습이 흑백 필름으로 전환되어 나오죠. 처음에는 왼쪽에 앉아있는 소년의 양쪽 팔, 다리, 목을 밧줄로 팽팽하게 묶어놓고 밧줄을 나무에 연결하여 고정시키더니 소년의 몸에 묶인 밧줄을 당겨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소년은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죠. 다음으로 통나무와 받침대에 올라간 소년들이 나뭇가지와 연결된 밧줄에 목이 묶여 있었는데 그 상태로 받침대와 통나무를 제거해버립니다. 이 소년들 역시 몸을 버둥거리다 후에 축 늘어지며 사망하는데요. 이러한 교살 장면들이 남성이 소년을 껴안는 모습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이미 사망한 소년들의 발목을 구두째로 톱으로 썰어버리거나 불태우고 목이 없는 시신의 오른다리를 절단하는 등 시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상이 끝나죠. 그가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는 얼마 안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소년들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예전에 보았던 교통사고 광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았죠. 마지막에는 재현을 위해 살해한 소년들을 휘발유로 불태워서 시체 훼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총사령을 선고받았고 사형됐다고 합니다. 근데 총사령은 보통 미국에서 총사령 안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예요? 몰라요. 뭐야? 자료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나무위키에 바로 총살. 근데 이 영상이 진짜 있대요. 약간 펑키타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약간 스너프 필름. 스너프 필름 평소에 자주 즐겨 보신다던데 어떤 걸 제일 감명 깊으셨나요? 저는 사이다면 장례식이요. 그거 정말 유명한 스너프 필름인데요. 그거 절검단 15단계 15단계. 두 번째 썰 다이빙 벨. 1983년 북해 해상 다이버들이 심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심해는 바닷물의 수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몸이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특수 감압실에서 고압 기체를 호흡하여 체내 기압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복귀할 때도 체내 압력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하죠. 여러분 다이빙 벨이라고 아시나요? 일종의 수중용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 벨은 다이버도 자주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다이버들은 작업을 마치면 다이빙 벨을 타고 체내 고압 상태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같은 압력에 맞춰진 감압실과 도킹을 한 뒤 다이버들은 같은 압력으로 맞춰진 감압실로 이동을 하고 감압실 문을 닫고 다이빙 벨의 클램프를 풀어서 다이빙 벨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감압실 내부의 다이버들은 그곳에서 천천히 체내 압력을 다시 낮추는 작업을 하죠. 이렇게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 도킹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다이브 텐더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해 작업을 마치고 올라온 잠수부들이 다이빙벨을 타고 올라와 감압실에 들어가는 순간 감압실 문을 아직 닫지 않았는데 한 다이브 텐더의 실수로 다이빙벨의 클램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감압실은 심해 작업 압력에 맞추어 9기압 상태였는데 바깥 공기의 기압은 1기압이었고 클램프가 풀리자 압력이 폭발적으로 배출되면서 다이버들과 다이브 텐더 모두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됐죠. 다이빙벨의 극적인 압력차 때문에 폭발하듯 튕겨져 나갔고 2명의 다이브 텐더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한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죠. 또한 감압실 내부에 있던 다이버 3명도 저기압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폭발성 감압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급격한 저압에 노출되면서 모든 혈액이 끌어올라 순환이 멈추어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다이버 한 명은 감압실 문을 닫으려 문 앞에 서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9기압의 감압실 내부 공기가 1기압인 외부로 뿜어져 나가는 과정에 휩쓸려 덜 닫힌 문틈으로 몸이 구겨지면서 뽑혀나갔죠. 그리고 전신이 작은 조각으로 찢어지며 사망하게 됩니다. 상체가 찢어지며 내부 장기가 모두 분사되었고 이 조각들은 감압실 압력문 10m 이상 높은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완전한 수습이 불가능했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생각보다 쉽게 희생자의 사진을 볼 수 있지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고 이후 해주 시추 장치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었고 사고율은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이 진공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신체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죠.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무서우셨나요? 오늘 이야기 안 무서웠다고 하기만 해봐라. 오. 뭘 반응이 왜 이래? 개 무서운 게 딱 좀 봐. 와. 안녕하세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몇 하죠? 8화입니다. 팔팔하네. 오 마이 갓.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신혼부부 실종 사건. 2015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2016년 5월 27일 부인 A씨는 평소와 똑같이 오후 10시쯤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B씨는 5시간 후인 28일 새벽 3시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B씨의 부친은 아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해주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부친은 B씨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고 동업자는 5월 28일 이후로 B씨가 식당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인 A씨의 직장 동료는 29일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대신 전화를 받았고 A씨가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말만 전해들었죠.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가족은 5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하여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의아하게도 나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2곳 등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했지만 나가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고 부부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으로 이동했다면 내부 CCTV에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15층에 살던 부부가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집 안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감식을 실시했지만 DNA 샘플 채취 및 혈액 반응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근 버스터미널과 철도역 주변의 CCTV를 모두 조사했지만 부부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의 행적은 5월 28일 이후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었죠. 여기서 의문점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CCTV인데요. 아파트 내부 CCTV에 걸리지 않고 나가려면 CCTV의 위치와 화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만약 CCTV를 피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CCTV의 사각지대 동선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단지 우연인지 또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갔어야만 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부부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실종 이후인 5월 30일 영국 배우였던 A씨는 일하던 극단에 공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극단 대표는 평소 A씨가 매우 성실했고
갑자기 펑크 낼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소와 다른 딱딱한 어투에 위화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해요체를 주로 썼다는데 이때 문자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A씨의 마지막 연락이 되었죠. 다음날 31일에 극단은 남편 B씨와 통화했는데 아내가 과거처럼 약을 먹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공연 또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A씨는 우울증 환자였고 과거에도 살자 시도를 한 적이 있긴 했으나 집 근처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A씨가 내원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B씨는 같이 일하던 동업자에게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며 5월 29일 한 달에서 2달 정도 못 나갈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월 2일 부친에게도 괜찮아요 라고 짧게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죠. 여기서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남편 B씨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입니다. 최씨는 B씨의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둘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당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2004년 최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B씨는 후에 A씨를 만나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 끝에 2015년에 결혼하게 되죠. 하지만 B씨는 결혼한 후에도 최씨와 통화할 용도로 따로 놔둔 핸드폰으로 몇 시간 동안 최씨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은 부부의 실종과 함께 사라졌고요. 최씨는 결혼 이후에도 B씨와 외도했고 한 달 반 만에 이혼한 뒤 2014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하러 노르웨이로 떠납니다. 두 번째 결혼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다 2015년 3월 5일 노르웨이에서 최씨의 어린 딸이 사망한 이후부터 최씨는 B씨에게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가졌다. 냉동 기술로 딸을 되살릴 것이다. 등 앞뒤가 안 맞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계속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협박성 내용을 보냈다고 하며 A씨는 결혼 전 최씨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이를 B씨의 아버지에게 알리기도 하고 불안 증세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으며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지만 곧 바꾼 전화번호로도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B씨 역시 경호업을 하던 후배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장에 경호원을 배치할 정도로 최씨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최씨의 사건 당시 행적도 상당히 의심을 살만한데 최씨는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에 귀국했다가 실종 직후 다시 출국했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던 출국 일정보다 2주 정도 당겨진 것이죠. 한국 체류 중에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자신이 귀국했다는 연락을 일절하지 않았고요. 최 씨는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자신의 친모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가겠다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찜질방, 모텔 등을 이용하며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만 사용하고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최 씨가 청부살인을 사주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죠. 최 씨와 그의 남편은 수사당국이 조사하자 이사를 가버렸고 2016년 8월경 노르웨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12월경에는 아예 노르웨이에서도 자취를 감춘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최 씨가 주요 용의자로 노르웨이에서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고 8월 노르웨이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하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송환되는 대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2019년 노르웨이 법원은 용의자 최 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한국 측이 노르웨이 측에 제시한 항고 기한에 대해 캐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항고 기간이 3일 정도 있었으나 법무부 측이 이 부분을 아예 몰랐는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써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B씨의 친모가 직접 노르웨이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적설, 제3자에 의한 납치설, 같은 아파트 세입자에 의한 청부살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좀 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그 전 여친이 범인이네. 전 여친이 범인이야. 노르웨이. 원래 청부살인이라는 그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뭐 아직 이것도 막 직접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쵸.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건데 이제 그게 뭐 그거 자체가 지금 못하게 돼버려. 그쵸. 근데 약간 청자분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같은 아파트에 네.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나 전세로 다른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청부살인을 시켜서 했다.
그래서 아파트에 CCTV 안 찍힌 것.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예 그냥 아니면은 잡아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방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에어비앤비 집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제 수도 있죠.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안 찍히는 거예요. 맞아. 그 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뒀다. 방바닥에다가 넣어놨다. 방바닥에? 자, 이렇게 개무딱밤 8화가 끝났는데요. 9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방. 안녕하세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몇 타죠? 9화입니다. 비둘기야 먹자. 구구구구구. 네, 9화인데 벌써. 네. 할 말 잃으셨나요? 자, 그러면 네. 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첫 번째 썰. 후각. 저는 후각이 엄청 예민합니다. 어느 날은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진한 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가 오빠 군대 갔을 때라서 땀 냄새 날 사람도 없었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처음 맡아본 냄새였죠. 느낌이 이상해서 집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30분 뒤 경찰이랑 같이 와서 집을 뒤졌는데 제 방 장롱이랑 천장 사이 엄청 좁은 공간에 어떤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와. 소름이죠. 기생충. 만약 이때 주인공이 충농증에 걸렸었다면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안 나니까 아 코 너무 막히네. 아 몸도 안 좋고 한숨 자야겠다. 그러면 이제 딱 다락방에서 탁 나왔어.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중요하다. 코를 항상 잘 풀어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썰. 너도 부르고 싶지? 지금은 가위 안 눌린 지 꽤 됐는데 가위 처음 눌리고 기가 약해져서 틈만 나면 가위 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군대에 있어서 면회 갈 때 가족들 다 같이 다녀왔었는데 그곳이 사는 곳과 너무 멀어서 집에 도착했을 땐 엄청 깜깜한 밤이었고 또 엄청 피곤했죠. 그때 집 도착하기 전 고속도로 중간에 작은 휴게소를 하나 찾아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짝에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번호로 장기 산다고 써져 있는 스티커를 봐서 기분이 찜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불 켜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른 방에서 대충 뒷정리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느낌이 딱 가위가 눌릴 것 같이 쎄했습니다.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가위 눌리는 걸 무서워했던 저는 마음속으로 깊게 눌리기 전에 얼른 깨자. 5가지만 세고 엄마 하면서 뛰쳐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셌죠. 1, 2, 3, 4, 5까지 셌고 엄마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지른 게 아니라 귀신이 질렀습니다. 목소리도 엄청 소름 돋고 저를 놀리듯이 엄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욕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쩌다 눈을 떴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공중에 둥둥 떠서 제 얼굴을 마주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제 얼굴이 그렇게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크지도 않은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입도 작은 편인데 입도 찢어질 것 같이 엄청 크게 벌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웃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절했고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씻지도 않고 자냐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는 며칠간 무서워서 거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거 주인공이 남자예요? 여자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남잔데 이제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자면은 더 무서울 것 같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요? 이쁜데? 막 이럴 수도 있을 거. 나 여자가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 새로운 취미에 이제 눈을 뜨는 계기가 되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세 번째 썰. 대왕고래. 대왕고래는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를 유도하는 게임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삶에 불만이나 절망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시작 시 이 선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본인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며 입력한 후에 미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제시되는 미션을 50일간 수행, 달성하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이죠. 문제는 미션을 게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행한 다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게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미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게임 초반에는 지정곡 듣기, 종이에 고래 그림 그리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정상적인 것들이지만 미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기, 매일 공포영화 보기, 옥상 가장자리에 앉기 등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면도날로 팔에 대왕고래 새기기부터 시작하여 점점 친구를 때리기, 가족 중 한 명을 면도칼로 찌르기, 몸에 상처 내기, 칼로 팔에 글씨 쓰기 등 범죄나 본인을 물리적으로 상처 입히는 미션들이 나오고 심지어 마지막 미션은 승자라고 합니다.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이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했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직 심리학 전공자 필립 부데이키는 자신이 이 놀이를 만들었으며 사회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며 보고된 피해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러시아 등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데이킨이 실제로 이 게임을 최초로 개발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근거가 오로지 본인의 주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부데이키는 적어도 여러 명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해당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데이킨은 징역 3년에 구형되었죠. 부데이킨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대왕고래 게임은 플레이가 불가능했지만 게임 자체의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한 러시아 우편 배달부가 32명의 어린이들을 이 게임에 참가시켜 해고 및 살해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2018년에는 어떤 러시아 금융분석가가 취미로 10명의 청소년을 대왕고래 게임에 참여시켜 살해하도록 유도했고 그중 8명이 사망하여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한국에선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 서치아웃이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하였죠. 이런 게임에 이어서 실종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48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임으로 이것 때문에 실종이 여러 번 접수되자 경찰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왕고래 게임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뭐뭐 있나 볼까? 대왕고래 챌린지 미션 내용 손에 시작부터 빡센데? 정맥을 따라 팔을 면도는 개빡세 시작부터. 저는 1번 보고 포기함. 무서워. 1번 보고 그냥 바로 안 함. 네! 이렇게 개무딱밤 9화를 맞춰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아주 여러모로 감명을 받았고요. 너무 추상적인데? 안 끝났어야지. 저는 정말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얻었죠. 후각을 좀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썰이 뭐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무딱밤 9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화에서 만나요. 이런 10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와! 개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예. 10화 왜 욕해요? 10화. 10화입니다. 이런 10화. 왜 욕해요? 자, 바로 첫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첫 번째 썰. 타이레놀. 두둥.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약 중에 하나인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범용성이 뛰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을 복용하려고 할 때 왠지 포장지가 잘 안 뜯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타이레놀 포장지가 왜 이렇게 뜯기 힘든지, 왜 이렇게 포장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유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8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어느 날 갑자기 7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미국 시민 전체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약 250건 이상의 추가 사망 사례가 타이레놀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판매량은 땅을 치기 시작했죠. FBI와 연방당국은 수사 끝에 누군가 소매 단계에서 고의로 타이레놀을 청산가리로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재고 물량을 처분하고 시중에 풀려있는 타이레놀을 전부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독극물 주입이 시카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의 모기업 존스앤드존슨사는 용의자에게 현상금을 걸고 피해자들에게 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존스앤드존슨의 대처가 눈에 띄었는데요. 회사의 경영자가 직접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지금 바로 타이레놀의 복용을 중단하고 땡땡일 이전 제조된 제품은 전량 폐기해 주십시오. 신뢰감을 주는 발언 덕분에 사건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회사는 몇 달 안에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했고 이미지도 더 좋아졌습니다. 더해서 이 일 덕분에 타이레놀은 급속도로 점유율이 상승해 현재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복용하는 이른바 국민 약국템이 되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업은 나름대로 훈훈하고 뛰어난 최선의 대처를 보여주었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FBI 요원과 일리노이주 경찰로 이루어진 팀에서 약 2,000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57건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그 후로 거의 30년 뒤 드디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뒤늦게 찾아낸 용의자는 제임스 루이스라는 남성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25주기를 맞아 수사를 재개하던 중 덜미가 잡힌 거죠. 제임스의 집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옛 물건들이 발견됐는데 그중 30년이나 더 된 타이레놀 병도 있었죠. 법정에 DNA를 제출한 제임스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그 사람일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그러나 용의선상에만 올랐을 뿐 사건과 뚜렷한 연결점이 없어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9월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1년 뒤인 2023년 9월에 제임스 루이스를 독극물 주입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 2달 전인 7월에 루이스가 사망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 지난 2000년에 일본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산텐제약 독극물 협박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산텐제약 본사의 발빠른 대처로 이 회사에서 생산한 안약을 모두 회수하였고 사망자나 부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도 잡혔다는 점에서 타이레놀 사건과는 차이점이 있었죠. 공통점으로는 두 회사 모두 본사의 발빠른 대처로 점유율이 원상 회복을 넘어 2배 이상 뛰어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타이레놀은 이 사건 이후 포장을 강화하였고 지금의 타이레놀 캡슐 포장을 뜯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왠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뜯을 때 약간 불편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나? 그렇구만. 네. 아무튼 타이레놀 그래서 뜯기 어렵다. 네, 이 독극물이 상놈 새끼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비행기 제트 엔진. 2006년 1월 16일 미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엘페소 국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 중이었는데요. 휴스턴을 목적지로 하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가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에 오른쪽 엔진에서 오일 누출이 발견됩니다. 정비사는 3분 동안 엔진만 켜두고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후 확인을 하기 위해 기장에게 출력을 3분 동안 7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죠. 엔진의 출력을 올린 지 약 1분 30초 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 입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정비사는 엔진에 빨려 들어가 끔찍한 몰골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로도 정말 공포스럽지만 소름 돋는 점은 이 사건은 절검단에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검색어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잠시 사진을 말로 설명해드리자면 여객기 엔진에 정비사의 몸이 갈려 사망한 후의 사진인데 사진이 잔혹하고 충격적이다.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며 엔진 안쪽 벽이 갈린 살로 점체되어 있다. 피 사이에 몇몇 살점들만이 남아있다. 어우. 저 사실 이 사진을 본 적 있어요. 진짜요?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테러 당했어요? 네, 인스타 그 릴스 내리다가 아! 이거 막 무서운 거 알려주는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갑자기 사진 갑자기 팍 보여준 거예요. 어우. 그래서 봤는데 잔인하긴 한데 진짜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안 와닿는 느낌이 좀 너무 있어요. 이렇게 갈려 있어서 그냥 네, 이게 약간- 사람이 맞나?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솔직히 전혀 안 무섭거든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잔인한 고어 사진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진짜요? 그런 루틴이 있다. 모닝 커피 대신 고어 사진 한 장 보는 모닝 거죠. 고어인가요? 모닝 고어. 모닝 고어 쩌네. 힐링할 때도 이제 고어 힐링? 고어 뮤직 듣고 고어 뮤직 펑키타운 듣고. 펑키타운. 펑키타운 듣고. 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있었는데? 홀리 쉣. 저 정도로 갈리니까 그냥 이런 거. 딸기잼 같네요. 네, 그만큼 이제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사진 헐, 같은데. 이렇게 갈린다는 약간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리부터 빨려 들어가셨나? 오! 이러면은 아프다는 걸 알까? 고통을 느끼기 전에 이미 다 사라져 있을 때.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안전한 비행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엔진에다 동전을 던져놓는 사람이. 그게 뭔 소리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몰랐어요? 작가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방금? 어떤 할머니가 네. 이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안전하게 비행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동전을 진짜요? 렌즈에 던져 넣어서 그것 때문에 이륙 지연 몇 시간 됐대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그걸 만약 누가 못 봤다면 그대로 출발했겠죠. 와 너무 소름 돋는데? 네 이렇게 게임무딱밤 10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시파. 와 그럼 11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 와 다음 화에 빼빼로 사오나요? 안녕. 안녕.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안녕. 안녕하세요. 걔 뭐야? 개무딱밤 11화 시작하겠습니다. 11화. 와. 자, 바로 썰을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포르말린 절임 사건. 1957년 당시 12살이었던 한 소년이 목욕탕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이 사라지고 이틀 후에 협박장을 받았는데요. 그 협박장에는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오후 4시까지 지하철역에 115만 엔을 준비해 기다리라고 쓰여 있었죠. 소년의 어머니는 협박장을 보고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준비해 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납치당한 아들도 납치범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경찰은 소년의 동급생으로부터 목욕탕에서 소년과 25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함께 나갔다는 목격 제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몽타주를 따내진 못한 채 시간만 흘렀죠.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은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 남자는 프로 바둑기사의 아들로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남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때 환자가 수상하다는 정신병원의 제보를 받고 남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포르말린에 절여진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바로 목욕탕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 소년의 시체로 확인되었죠. 이 남자는 소년과 원래 알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이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성폭행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소년이 거부하자 때려 죽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남자는 시체를 토막내어 4개의 용기에 포르말린을 부은 뒤 자른 토막을 용기에 넣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매일 밤 토막 시체를 꺼내서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소년의 엄마한테 보냈던 협박장은 큰 의미 없이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남자는 일기도 썼는데 일기 내용이 섬뜩했다고 합니다. 결국 찾고 있던 이상적인 소년을 발견했다. 용기에 들어간 그 아이는 봐도 질리지 않는다. 포르말린에 절여진 그 아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귀엽다 등의 정신 나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곧바로 체포되었죠. 체포되고 징역 10년형을 판결받은 뒤 구격한 후 1968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또라이네요. 근데 옛날이 좀 더 기괴한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기괴한 게 많았지만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때는 CCTV도 없고 뭣도 없고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모를 그런 시대였겠죠. 너무 무섭네요. 그나마 이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지. 그럼 두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멀쩡한 father. 와우. 두 자녀를 둔 아버지 피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소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고 와이프와 함께 뉴욕 델마에 거주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2004년 11월 15일 피터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직장 동료였던 마이클은 그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피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현관 계단에는 피 자국이 보였죠. 마이클은 집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피터의 집을 확인해 보니 계단 아래 피터의 시신이 있었고 주택 아래층 주변에는 피 묻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터는 위층 침실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죠. 공격을 받을 당시 피터는 도끼로 머리를 10번에서 30번가량 타격당했고 피터의 와이프인 조안 또한 심하게 공격당해 이마가 움푹 들어갔으며 턱이 얼굴에서 거의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 하나를 잃은 상태로 의식이 사라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섬찟한 부분은 바로 피터가 공격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히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끔찍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챙겨 입고 면도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간 뒤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에 쓰러진 것이죠. 수사관은 용의자 몇몇을 염두에 두다가 집안에 경보장치가 꺼져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 용의자의 차가 목격됐다는 점을 증거로 피터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터의 아내 조안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형사가 크리스토퍼가 그랬냐는 질문을 했고 이내 조금 정신을 차렸던 조안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죠. 크리스토퍼는 사건이 있기 전 부모님의 집에서 값비싼 물건을 자주 훔쳐갔습니다. 부모님은 올바르게 살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며 크리스토퍼를 타일렀지만 크리스토퍼는 성적을 위조하고 학비를 빌미로 차를 사려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액을 대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엄마 조안은 재판 내내 아들을 적극 변호했죠. 심지어 조안은 아들의 공격을 받고 얼굴이 심각하게 기형이 됐지만 아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안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건지 혹은 아예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크리스토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50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된 원리가 뭘까요? 뭔가 무의식 아닐까요? 이게 뇌에서 이제 어떤 이성이 관리하는 부분은 다 파괴된 거야. 근데 이제 무의식을 관리하는 부분 멀쩡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거지. 거의 시체에 가까운데. 좀 무서워.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이제 루틴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잖아요. 어르신분들 중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멀쩡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엄마도 약간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엄마도 이제 사실 너무 아들 쉴드 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또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엄마도 좀 정신이 망가진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난 이제 남편도 없는데 얘까지 없으면 난 진짜 혼자다. 그니까요.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부정하는 느낌? 현실 부정?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참 무섭고요. 다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내용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고기 오뚜기 해주세요. 고기 오뚜기가 뭐예요? 네? 그거 이제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12화 마지막 화인가요? 12화에서 뵙겠습니다. 12화에서 끝나지 않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꽁시 똥 먹어라고 적어주세요. 뭔 소리야?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봐. 꽁시 똥 먹어. 꽁시 똥 먹어. 아니 댓글이 엄청 많던데? 댓글 보셨어요? 똥식 꼭 먹어도 있어요. 꽁시 똥 먹어요? 네. 똥식 꼭 먹어도 있어요. 센스 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무딱밤 마지막 화 12화입니다. 헐. 그럼 마지막 화 첫 번째 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썰.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요청해. 1999년 4월 14일 오후 어느 평화로운 가정집. 엄마와 딸이 일상을 보내는 도중 현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배수구 검사하러 왔습니다. 엄마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문을 열어준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후쿠다 타카유키. 미성년자 시절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후쿠다는 여느 흉악범과 비슷하게 가정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그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후쿠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무렵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곧바로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였죠. 이러한 집안 환경이 후쿠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춘기 때 주변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생각들이 나쁜 방향으로 엇나가면서 점점 위험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쿠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했지만 출근을 잘 하지 않기 시작했고 방탕한 생활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4월 14일 후쿠다는 성폭행 충동이 생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끔찍한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후쿠다는 한 가정집에 배수구 검사를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집에 침입합니다. 그는 당시 23살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쓰러뜨렸지만 피해자가 맹렬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죠. 또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딸, 생후 11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시끄럽다는 빌미로 노끈으로 아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도 후쿠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후쿠다는 범행을 저지르고 모녀의 시신을 벽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벽장에 있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죠. 후쿠다는 훔친 화폐로 주변 오락신을 전전하다가 사건으로부터 4일 뒤인 4월 18일에 체포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재판에서 후쿠다에게 왜 모녀를 벽장에 숨겼냐고 추궁하자 후쿠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벽장에 집어넣으면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후쿠다는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유족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가득 써놓았죠. 어차피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는 정신병을 하면 되는데 나도 환경 탓하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개가 다른 귀여운 개를 만나서 그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게 죄야? 후쿠다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마찬가지로 후쿠다의 아버지도 유족에게 망언을 하며 유족을 비롯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현재 후쿠다는 사형수로서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을 대기하면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살인마가 도라에몽 덕후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약간 네. 좀 히키코모리 이런 스타일 아니었을까. 방에서 약간 만화랑 이런 거 보면서 만화에 미친 사람 그런 느낌? 판결은 어떻게 났대요? 그래서 판결 그래서 사형. 일본 아직도 사형 있죠? 그리고 일본은 사형 집행되면은 언제 하는지 안 알려준대요. 그 사형 당일에 알려준. 아, 사형 당일 진짜요? 아침에 너 오늘 사형이야. 진짜요? 언제 죽을지 모르다 갑자기 그거 통보받는. 왜냐면은 미리 통보하면 그 전에 자살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썰. 마지막 화의 마지막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블루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경험은 흔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떡하니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2000년에 일어난 블루홀 사망 사건인데요. 블루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다의 싱크홀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육지가 비와 화학의 침식을 받고 석회 동굴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그대로 바닷속에 잠겨 형성되는 것이 바로 블루홀이죠. 많은 다이버들이 블루홀을 찾아 다이빙을 즐기지만 블루홀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동굴 잠수와 특수가스 사용 교육을 마친 전문 다이버들만이 블루홀에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홀은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고 수중에 흙먼지가 퍼지면서 시야를 가리기도 하죠. 하지만 블루홀은 신비롭기도 하고 미지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도전하는 지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망 사건은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소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28일 한 러시아 출신 베테랑 다이버가 스쿠버 다이빙 촬영에 나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블루홀에 다이빙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다른 다이버들과 잠수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렌즈에 적색 필터를 빼다가 제대로 다시 끼우면서 본격적인 다이빙을 시작하죠. 하지만 영상의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다이버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메라에는 주변 모래 입자가 비치는데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려갈수록 촬영자는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미 이 시점부터 촬영자는 심각한 질소 마취로 인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90m 아래의 해저 바닥에 닿은 뒤 촬영자는 산소 중독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몸부림치다 호흡기를 입에서 놓치고 맙니다. 결국 블루홀 및 깊고 어두운 땅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이버는 이리저리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영상이 끊기고 촬영자의 숨도 멎게 되죠. 촬영자의 시신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000년 4월 29일 동료들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촬영자를 블루홀 저층으로 끌고 간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강조류나 부력조절 조끼 고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래 다이빙은 위험해서 절대 혼자 다이빙을 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잠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다이빙을 강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죠. 무엇이 됐든 어느 상황에서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 더욱 공포가 와닿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무섭네요. 근데 이거 블루홀 영상 직접 보셨어요? 네. 오, 저도 봤는데. 언제 보셨어요? 전 옛날에 봤죠. 아 진짜요? 네. 익사가 또 되게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일걸요. 물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물만 먹어야 되는 것은 폐에 막 차고. 숨도 못 쉬고. 자 아무튼 개무딱밤 시즌 2 마지막 화가 끝났네요.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작년. 총 24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은 몰아보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즌 3로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또 다른 더 재밌는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올지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무떡밥이었습니다. 개무서운 게 딱 좋은 밤. 너 뒤에 누구야 어서 뒤를 돌아봐 아니 돌아보지 마 눈 마주치는 순간 끝이야